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6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등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걸 자인한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위해 2025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가 그대로 존치됩니다. 다만 지역 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하는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유예를 포함한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임을 자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기혁,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이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최근 진행 중인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독려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며 남북협력을 위한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헌법을 개정해 평화통일과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달리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따뜻하게 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며 북한 주민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인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이에 대해 NLL은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한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 보다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이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가 됐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는데요. 이 부담금이라고 하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씹는 껌에도 그 금액 안에 폐기물 부담금이 붙죠. 이런 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네, 불합리한 부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를 했죠. 네, 윤 대통령은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오염을 막거나 또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요.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더해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고요. 재원을 조달하기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건 볼까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봤던 이 중대범죄 피의자 사진이죠.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걸 이제 공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이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이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머그샷이라고 하면요,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아동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머그샷 촬영 방법과 또 신상 공개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동의 없이 촬영해서 보관할 수 있고요. 신상 정보는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자, 이렇게 머그샷 공개를 포함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가 되죠. 네, 지금까지는 특정 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요, 아동 성범죄와 폭발물 사용 또 마약범죄 피의자 등으로 신상 공개 대상자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네, 이렇게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정비가 다 되면 정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법무부는 머그샷과 또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조사된 결과가 있나요? 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 이상이 강력범죄자의 경우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는데요.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또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또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됐나요? 네, 자세히 보면요. 이 밖에도 예술활동 증명 관련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논의됐고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1건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025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일반고보다 교과 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자 고교 서열화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고교 서열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까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곤 했는데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맞추면 학생들이 입시 전략에 따라 분산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학생 선발 과정에서 내신 성적 이외에도 인성 면접을 비중 있게 두도록 해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 학생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가운데 자사고 수준의 학사 자율 운영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도 새학기부터는 지역 상황과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의 한 미등록 경로당. 20평 남짓한 면적에 부엌과 방 3개가 있습니다. 방 2곳은 연탄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겨울에는 하나의 방만 주로 사용합니다. 연탄 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 방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쌀쌀하지만 노인들은 익숙한 경로당에 나와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날만 새면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치우고 동네 살림살이지.
백분한테 와서 얘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 노인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끼니를 때웁니다. 오로지 그냥 연탄 한 장 떼는 그걸로 이게 이제 난방도 그거 하나고요. 어르신들이 식사나 뭐를 할 때 여기가 이제 온수도 안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그 나라에서 후원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이 같은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 기준에 못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로 그림자 경로당이라고 불립니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남녀 각각 한 곳, 전기시설과 거실, 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연탄 3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미등록 경로당을 현장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경로당 현대화 연구 등을 통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설. 내려올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자들 설 장바구니 걱정이 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벌써 체감적으로 비싸다는 걸 딱 느껴져요. 좀 부담이 되죠. 성수품 가격도 조금 많이 비싸죠. 사과 한 박스에 막 5만 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과 사 먹기도 조금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설 전 3주 동안 16개 성수품을 25만 7천 톤 공급합니다. 평소보다 1.5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준 사과와 배는 계약 재배 물량과 전국 농협 물량 7만 4천 톤을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와 업계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감귤, 계란 등 최근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께서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씩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설 민생 안정 대책 계속해서 금융과 교통 분야입니다. 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철도의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해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설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심하게 타는지 인건비 줄 게 걱정이라니까. 언니네도 그렇게 잘 되는데? 그럼.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갑을 여는 손님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여기서 장사를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손님들이 오셔도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냐고 하면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금리 인하도 그렇고 좀 지원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어요. 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도 연장합니다. 중소, 영세 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저리대환 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융자 보증도 공급합니다. 한편 정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역기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련했습니다. KTX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꾸러미 할인 상품이 판매되는가 하면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 할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해 유독 더웠던 기억 있으시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울 걸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도시를 수놓은 벚꽃. 지난해 봄 전국에서 평년보다 많게는 열흘 가까이 빠르게 꽃이 피면서 전국의 봄 축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실제로 지난 3월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더 따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을 높인 겁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전국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바닷물 온도도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연 강수량은 역대 3위로 집계됐습니다. 5월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됐지만 12월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려 역대 12월 강수량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온과 한파를 넘나드는 기온의 널뛰기도 심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11월, 12월 석 달 모두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극 주변의 매우 찬 공기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변동폭을 키운 겁니다. 고온 현상은 한반도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 지구가 산업화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는데 세계 기상기구를 비롯해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엘니뇨가 발생을 했고 2016년 기온이 전 지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미 작년에 그 기온은 넘어섰고요. 올해가 아마 전 지구 기온이 가장 높은 해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대홍수라든가 습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매화가 지난 15일 평년보다 한 달 일찍 제주에서 개화했고 겨울철 대표 축제인 강원 인제의 빙어축제는 이상 고온으로 호수가 얼지 않아 올해 취소됐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막에 맞춰서 각국의 청소년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회 기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김유리 기자가 선수촌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각국 선수들의 선수촌 입촌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문을 연 강릉 선수촌은 최상의 서비스로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건물에는 각 나라별 국기가 펄럭이며 환영의 손짓을 보냅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곳곳에 경찰을 배치해 빈틈없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수촌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수촌 내 메디컬 센터에는 60명의 의료지원단이 상주하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이닝홀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양식, 한식, 할랄식 등 100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생활 공간에도 신경 썼습니다. 다양한 침구류는 물론 피트니스 센터,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서비스 센터 등 각종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선 선수촌은 18일 문을 열 예정으로 선수촌 2곳에 79개국 2,900여 명이 입촌하게 됩니다. 한편 대회 기간 강릉 경포해변의 바닷가 갤러리 등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강원에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또 강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유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존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들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설치 작품을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회 기간 방문한 각국에서 온 관중과 관람객들에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또 다른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사슴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사슴이 점령한 섬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라는 곳인데 야생화된 사슴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에 국민권익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슴무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줄지어 헤엄쳐 바다를 건너고 다시 무트로 오릅니다. 30여 년 전 축산업자가 들여온 10마리 안팎의 안마도 사슴은 수백 마리로 불었습니다. 안마도 주민은 200명이 채 안 되는데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습니다. 사슴은 인근 섬까지 퍼졌습니다. 농작물은 물론 조상묘까지 파헤치는 사슴은 주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먹고 다 나리를 잡고 그리고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는 사슴은 총으로 포획할 수 없어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채소 같은 거 심으면 그걸 싹 이런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놔도 근데 막 뛰고 넘어버려요. 뛰고 넘어갖고 몇 번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 안마도와 인근 섬 주민 500여 명은 지난해 7월 피해 해소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장주가 가축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슴과 염소, 토끼 등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합니다. 안마도 사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에 걸렸다면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안마도처럼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피해를 조사해 법정 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등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이 총기 수렵 등의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도식화해 유사한 사례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도 각각 18일과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15일 기준 양측에서 2만 5,300명의 사망자와 6만 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민생 토론의 주제는 반도체였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현장에 방문해 정부의 반도체 역량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열린 올해 세 번째 민생 토론의 주제는 반도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가 나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바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방문해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총력전, 이 반도체 분야의 지금 경쟁 상황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는 기술 선전하고 하는 이런 속도전을 해야지 지금 느긋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순리대로 하고 있을 그럴 겨를이 없다라는 말씀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의 양대축인 팹리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해 결성된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본격 집행하고 올해 안에 700억 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중 금리 대비 1.3%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연평균 8조 원 규모로 올해부터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팹리스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칩의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를 새로 만들고 정부의 반도체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힙니다. 특히 팹리스가 시제품 제작을 위해 이용하는 국내 파운드리 공정 개방 횟수도 지난해 62회보다 16% 늘어난 72회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팹리스의 외연 확장을 위해 팹리스와 수요 기업이 소통하는 기술 교류회를 이달부터 신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야말로 팹리스의 요람으로 저희가 키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장관은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연초에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 전망은 밝은 쪽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대에서 2%대로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걸로 봤습니다. 올해 세계 교역과 특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경제 상승세에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 바로 역동경제입니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는 경제 역동성을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정책의 열쇠말로 제시하면서 기술 발전과 구조 개혁, 계층 간 이동을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기업과 국민이 경제라는 운동장을 역동적으로 뛰지 못하게 발목을 거는 걸림돌들이 있으니 바로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입니다. 정부가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온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과감하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일할 맛 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해마다 체감하는 거지만 나라 살림은 한정돼 있는 반면에 투자할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달성하면서 경제 온기 회복의 천금 같은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필요 충분 과제, 꽉 묶인 곳들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규제 개혁이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풀어야 살아난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일부 중부와 전라를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여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춥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첫 조별리그 상대인 바레인과의 경기를 승리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는데요.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이라는 목표를 이루길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